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금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약집은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일단 보세요. 자,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무슨 의무라 그래요? 납세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납세 의무는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죠. 일단은 성립이 돼야 돼요. 그 다음 확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 소멸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립, 확정, 소멸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데, 성립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납세의무가 생기는 시점이 언제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내가 세금을 내려면 나한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알아야죠. 여러분들 세금이라는 것은 조세 채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조세 채권이고, 근데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야지만 갚을 돈이 생기는 거죠. 처음부터 채권 채무 관계가 없었으면 갚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갚을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게 성립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립이라는 게 뭐만 보느냐면 얼마냐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어?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면 얼마를 누구에게 언제까지 줘야 될까를 정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확정이라 그래요. 확정. 그래서 구체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금액이 정해졌으면 그걸 납부하시면 세금은 소멸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 점심을 드실 거죠? 왜 먹어요? 그렇죠? 배고프다. 그게 뭐예요? 성립. 자, 그러면 이제 성립이 됐습니다. 배가 고파요.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진짜? 꼭 먹어야 돼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오후에 내시경이 있습니다. 그럼 안 먹어야 되잖아요. 아, 먹을 거예요? 네, 수면 내시경이 있는데 먹으면 안 되죠?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먹는다면 무엇을 누구랑 어디 가서 먹을 건지를 정해야죠. 그게 뭐예요? 확정.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드시면 되는 거라고요. 내가 옷이 필요해요. 나 옷, 이번에 이제 계절도 바뀌었고 이제 봄도 찾아왔고 하니까 나 옷이 필요해. 그게 뭐예요? 성립. 그러면 어디 가서 무슨 옷을 얼마짜리를 어떤 메이커를 살 건지를 정해야죠. 그게 확정. 그러니까 단순하게 있냐 없냐만 따지는 게 성립이라면 그걸 구체화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확정이라고 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납세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따지는 게 성립. 그래서 납세무가 있다면 얼마를 언제까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내야 될지를 정하는 게 확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무엇부터 알아야 돼요? 납세무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성립이 됐으면 얼마를 내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직접 계산해서 내는 것을 신고, 정부가 정해준 대로 내는 것을 결정. 아셨어요? 왜냐하면 보통 채권 채무 관계는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상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맞죠? 하지만은 조세는 계약 관계다 아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에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빚이 생긴 거예요. 나는 집이 필요해서 집을 샀을 뿐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취득세를 내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국가랑 거래를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금액을 누군가가 정해야 돼요. 그 누군가가 내가 직접 정해서 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신고, 정부가 정해준 대로 내면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낼 때는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그걸 신고 납부 방식이라고 하고, 정부가 정했으면 고지서에 넣어서 발부를 해요. 그걸 보통 징수라 그래요. 그래서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무슨 징수? 보통 징수. 내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서 내는 것을 신고 납부. 그렇게 해서 금액이 정해졌으면 그걸 뭐 하시면 돼요? 납부하시면 되겠죠. 요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납세무가 언제 생깁니까?부터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배울 세금 5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할 때? 취득을 해야 납세무가 생깁니다. 어려울 거 없죠?
등록면허세는 왜 내는 세금이냐?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받을 때 내는 세금인데 우리는 등록에 대해서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자, 이렇듯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은 그 행위가 있을 때 납세무가 생겨요. 글자 그대로 취득세니까 뭐 할 때?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니까 등기, 등록할 때 납세무가 생긴다고요.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재산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 매년 내는 세금이 뭐예요? 재산세죠? 자, 재산세는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이 아니죠. 그래서 재산세처럼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은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한다?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고 현행 며칠로 돼 있느냐면 6월 1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재산이 있으니까 내는 세금이다가 맞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언제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다? 6월 1일 날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라고요. 그리고 그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 일부가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느냐면 재산세하고 똑같은 날에 납세무가 생깁니다. 재산세하고. 그래서 6월 1일 날 재산이 있으면 1차적으로 무슨 세금을 먼저 내요? 재산세를 먼저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과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 일부가 종부세를 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납세무가 있어야지만 종부세 납세무가 생기니까 당연히 언제 재산이 있어야 된다? 6월 1일입니다. 아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재산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기만 할 수도 있지만 이 재산을 임대를 하거나 또는 나중에 처분을 하게 되면 뭘 내야 돼요?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자, 이때 소득세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에요. 그러면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소득이 발생하는 때 납세무가 생겨야 돼요. 왜? 소득세도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이니까. 근데 유일하게 소득세는 기간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가요. 기간이 끝나는 때. 왜 소득세는 기간이라는 글자를 썼는지 아시겠어요? 왜 기간이라는 글자를 썼다 그랬어요? 자주 발생하니까. 자주 발생하니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소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자, 소득세에서 말하는 이 소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익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익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이익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렇죠.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플러스 잔액이 남으면 이익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잔액이 남으면 손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뭐가 남아야 내는 세금이에요? 이익이 남아야 내는 세금이 소득세라고요. 근데 이익이 남으려면 최소한 돈을 벌어야죠? 문제는 돈을 버는 행위가 어쩌다 한 번이에요? 계속적이에요. 그렇죠. 우리 경제활동은 계속적이죠. 월급쟁이들,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달달이 월급을 받을 것이고요. 그죠? 개인 사업자들은 매일매일 돈을 벌 겁니다. 문제는 그때마다 세금 내라고 하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소득세는 그때그때 세금을 내면 너무 불편하니까 기간별로 끊어줄게요. 그때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고 현행 1월 1일부터요. 12월 31일로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을 따로 모아서 이때부터 세금 계산해서 내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걸 정산하려면 이 기간이 뭐가 돼야 돼요? 끝나야지만 정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느냐? 과세기간이 끝나야 납세무가 성립이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돈을 벌었어도 세금 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오늘 번 돈에 대한 납세문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오늘 번 돈에 대한 납세문은 올해가 끝나야 생기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생기니까? 과세기간이 끝나야 납세무가 생기니까 내가 오늘 돈을 벌었어도 세금 내라고 안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세금 내라고 하는 소득세는 언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작년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작년 거. 작년 거 지금부터 계산을 하고 있으라고요. 계산을 해서 언제 내라고 하느냐? 5월 달에 내라고 하는 거예요. 5월 달에. 근데 작년에 미리미리 세금을 걷어놓은 게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라 그래요. 들어봤어요? 원천징수. 그러면 미리미리 세금을 낸 게 있죠?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다시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왔습니다. 얼마가 나왔는데 원천징수한 금액을 빼봤더니 마이너스가 남아요. 그럼 뭐 해줘야 돼요? 환급을 해줘야 돼요. 환급을. 근데 환급을 해주려면 언제 환급이 들어가느냐? 5월이 끝나야 환급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1년 동안에 돈이 제일 많이 나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1, 2월 달이에요. 명절, 그 다음에 입학식, 졸업식. 그래서 근로자들만 환급을 빨리 해주려고 연말정산을 1, 2월 달에 해주는 거예요. 근로자들. 그래서 연말정산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1월 달하고 2월 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반 개인 사업자들은 그냥 요때에서 6월부터 7월까지 요때 환급이 나오는 거고. 금액 자체가.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대신 1년치를 한꺼번에 다 모아서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정부에서는 세금을 언제 거둘 수밖에 없어요? 다음 연도에 거둘 수밖에 없죠. 그 해는 못 걷죠. 납세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정부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 게 없죠. 단순하게 여기만 보고 따진다 그러면. 그래서 미리 중간에 한번 끊어서 한번 내십시오 하는 게 중간 예납이라 그래요. 딱 한 번 시험제 나왔어요. 그러면 중간 예납자가 붙으면은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니까 언제가 돼야 돼요? 6월 말일이 돼야죠. 그 다음에 1, 2월 달에 배우셨던 분들 양도소득세도 미리 내는 제도가 하나 또 있죠. 중간 예납 말고 뭐가 있어요? 예정신고 제도라는 게 있죠. 미리 내는 제도 예정신고. 예정신고는 언제부터 이루어져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말일이 납세무 성립일인 거예요. 예정자가 붙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복권 당첨 돼보셨어요? 제발 좀 돼보세요. 복권이 당첨이 되면 은행에서 당첨금 수령할 때 세금 떼고 주죠. 그죠? 그 세금 언제 떼요? 줄 때. 그래서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원천징수가 들어가면 그때는 지급하는 때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전부 다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는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그게 보통은 1년인데 중간 예납이라고 들어가면 중간에 한번 끊어주면 돼요. 근데 예정신고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말일날 납세무가 성립이 돼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는요. 돈 줄 때 떼고 세금 떼고 주는 거니까 지급할 때 납세무가 생기는 거죠. 선이자 떼듯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5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취득세는 언제?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이렇듯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은 그때그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은 날짜를 고정시켜줬다. 그걸 무슨 날이라고 한다?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고 현행 며칠로 되어 있다? 6월 1일로 되어 있고 소득세처럼 자주 발생하는 사건은 기간별로 묶어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그 기간은 무슨 기간? 과세기간이라고 하고 그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는데 그게 예정신고라면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래 하니까 달의 말일이 되고 원천징수라고 혹시라도 나오면 원천징수는 돈 받을 때 세금 떼고 받는다. 그러니까 지급해 줄 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다시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시험지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납세무 성립 시기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은 다 6월 1일로 잡아줬죠. 유일하게 7월 1일로 잡아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주민세예요.
뭘로 잡아주는 게 있다? 7월 1일로 잡아주는 게 있다. 그게 뭐다?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민세가 나오면 7월 1일로 가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6월 1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민세는 왜 내는 세금인지 아시죠? 주민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글자 그대로. 그래요. 주민이니까 내는 세금이에요. 그냥 주민이니까.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세대주가 내는 세금이에요. 세대주가. 그래서 뭐 8천 얼마, 12,000 얼마 뭐 이렇게 내는 거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세대주만 내는데 그때 세대주인지 아닌지는 7월 1일로 따집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주민세 빼고는 전부 다 며칠로 가세요? 6월 1일로 가세요. 주민세만 며칠로 가시고 7월 1일로 가시고. 두 번째, 소득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이 끝났을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기간별로 계산합니다. 전기요금하고 똑같습니다. 전기요금 전기 쓸 때마다 내요? 한 달에 한 번씩 내요? 한 달에 한 번씩 냅니다. 이유는 계속 쓰니까. 아셨죠? 근데 그때그때 내는 경우가 딱 두 개 있습니다. 그게 예정신고하고 원천징수입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는 달의 말일로부터, 예정신고는 그냥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는. 오늘 이상하게 제가 지금 말이 헛나와요. 첫 시간인데. 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부가세죠. 부가세는 따로 성립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본세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본세 또는 뭐라고 하느냐? 그 세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취득세 부과되는 세금이면 언제? 취득하는 때. 재산세 부과되는 세금이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재산세 부과되면. 그러니까 본세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그 본세의 납세무가 뭐 할 때?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따로 성립 시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본세를 농어촌 특별세에서는 그대로 본세라고 하고 지방교육세에서는 그 세목이라고 하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그게 뭐 할 때?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는 거예요. 성립할 때. 지금 성립 시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예전에 회계사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느냐면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의 납세무가 확정되는 때 성립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성립을 물어봤는데 확정이 나오면 안 되죠.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수시부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수시부과가 나오면 무조건 이 글자가 나와야 돼요. 사유. 지금은 성립 단계를 물어보기 때문에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언제 수시부가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수시부가 할 뭐가 생겼을 때? 사유가 생겼을 때죠. 수시부가 할 사유가 생겼을 때. 꼭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납세의무 성립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립을 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자, 이 그림을 다시 이쪽에다가 제가 옮겨서 한번 적어 볼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납세무가 성립이 됐을 때, 납세무가 성립이 됐을 때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 법으로 정해놨다 그래서 무슨 날이라고 하느냐면 법정 기한이라고 합니다. 이날까지 납세무자가 신고하고, 자, 신고한다라는 말은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납부할 게 있으면 뭐까지 하시고, 납부까지 해야 되는 세금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납세무가 성립이 됐을 때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얼마를 내야 될지를 정부에서 정해주는 경우가 있더라. 이걸 뭐라고 한다?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계산해서 내는 세금을 신고, 정부에서 계산해 주는 세금을 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신고를 하든 정부가 결정을 하든 일단 나한테 납세무가 생겼어야죠.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무엇부터 확인한다? 성립 시기부터 확인한다고요.
그래서 취득세면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면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면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소득세면 과세기간이 끝났을 때, 그래서 납세무가 뭐가 됐으면, 성립이 됐으면 일부는 뭐 하는 세금으로 가고, 신고하는 세금으로 가고, 일부는요, 결정해주는 세금으로 빠질 거라고요. 아셨어요? 그때 신고하는 세금과 결정해주는 세금을 구분을 해봤을 때 대부분은 다 신고하는 세금으로 빠집니다. 일부 세금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왜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느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정부에서 모르니까 그래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금이 다 어떤 세금이냐면 대부분의 세금은 전부 다 불규칙적이고 비반복적인 세금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모르니까 나보고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해달라고요. 물론 정부에서 작정하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르겠으면 나 잡아다가 족치면 돼요. 고문하고 뭐 하면 돼요. 그럼 제가 실토하겠죠. 그럼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져요. 제가 어제 어디 가서 뭔 짓 하고 돌아다녔을까요? 제가 어제 이 동네에서 놀았을까요, 안 놀았을까요? 봤어요? 제가 어제 집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봐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모르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야기 해달라고요. 그러면 믿어주겠다, 안 믿어주겠다? 믿어주겠다고요. 왜? 귀찮으니까.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정부가 모를 리가 없어요. 왜? CCTV 다 돌려보고요. 카드 내역서 전부 다 조회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동선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걸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귀찮아서. 그래서 그냥 당신이 말해준 대로 믿어주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만에 하나 거짓말할 거라면 걸리지 말라고요. 걸리면 죽여버릴 거니까. 그게 무슨 제도? 신고제도예요. 아셨죠?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세금은 굳이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정부에서 알고 있으니까. 자, 오늘이 무슨 수업?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은? 그러면 5월달 첫 주 월요일, 5월달 둘째 주 월요일은? 대단합니다. 오지도 않는 날짜에 무슨 수업을 할지 압니다. 왜 알아요? 반복되니까 규칙적이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수업 끝나면서 다음 주 월요일은 세법이니까 세법책 가져오세요라고 해요? 안 한다고요. 알고 계시니까. 근데 제가 언제 휴강할까요? 봐요. 모르잖아요. 왜? 휴강은 반복적인 내용이 아니니까. 이러한 것들은 내가 이야기를 해야죠. 자, 취득세는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죠.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신고해달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얼마짜리를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본인은 알지만 정부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얼마 벌었을까요?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신고해달라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몰라요. 물론 알려고 노력은 하죠. 그러니까 근로자들 같은 경우가 제일 답답한 경우가 근로자는 피할 수가 없어요. 왜? 회사에서 월급 주면서 월급 준 금액이에요. 일부를 원천징수하면서 신고를 넣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지급했는지가 나와요. 근데 근로자분들이 그 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잡을 할 수도 있죠. 이러한 소득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정부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신고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세금은 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신고해달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매년 내는 세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재산세가 있죠. 자, 내가 무슨 짓을 했나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신고할 것도 없어요. 내가 뭔 짓을 해야 신고를 하죠. 안 그래요? 친구랑 만났는데 나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쳐잤어요. 뭐 친구 만났을 때 할 이야기가 없어요. 이 친구 지금 내가 집에서 잠만 자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할 이야기가 없어요. 왜? 내가 나가서 뭐라도 해야 무슨 이야기가 할 게 있는데 아무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숨만 쉬고 있었을 뿐인데 세금 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알고 있어요. 왜? 취득했을 때 뭐 해놨으니까? 신고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취득했을 때 신고를 해놨고 그 신고된 금액이, 신고된 재산이 장부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게 처분되기 전까지는 그 재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정부에서는 장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 재산세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내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만 신고하면 될까요? 재산의 변동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재산의 변동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재산 자체가 늘었거나 줄었을 건데 늦는 방법은 취득, 줄어드는 방법은 양도. 그러니까 취득이나 양도할 때는 뭐 하라고요? 신고하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요.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 신고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어느 날 우편함에 봤더니 고지산장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냥요, 빼서 가져가면서 시벌시벌 하면서 가져갑니다. 왜? 또 돈 내라고 나왔구나. 그리고 이미 자동이체 걸어놨기 때문에 알아서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걸로 끝. 그게 재산세라고요. 그리고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일부가 다시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를 내야죠. 이렇듯 아무런 행위 없이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에서 안다, 모른다? 안다. 아니까 처음부터 정부에서 계산해 준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 재산세 이미 배우셨던 분들, 재산세 고지서안에 재산세 말고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죠. 뭐가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가 같이 들어가죠? 이것도 재산세랑 같이 나올 때는 정부에서 결정해 줍니다. 아셨나요?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매년 내는 세금. 그렇죠. 자동차세. 자동차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지 정부에서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뭐 해놨을 거니까? 신고해놨을 거니까. 처분하거나 폐차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이걸 가지고 부과한다고요. 또 주민세 이런 것들. 아셨죠? 네. 대신 국세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들 같은 경우는 다 뭐 해줘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왜? 불규칙적이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정부는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나보고 신고하라고 했다고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 중에서 유일하게 신고를 하더라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금이 딱 두 개 있어요. 그게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는 매년 내는 세금 아니죠? 상속세를 매년 내면 이상해요.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셔야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증여세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돼요. 원래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신고하는 세금인데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무조건 세무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결정한 대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상속받았으니까 이만큼 세금 낼게요라고 신고서를 써요. 그걸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만큼 세금 낼게요라고 신고서에다가 적어서 내요. 그러면 그거 인정해준다고요. 단 누락된 부분이 발견이 됐을 때 또는 허위 신고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때만 추가로 정부에서 손을 댑니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대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는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주는데 상속세, 증여세는 아무리 정직하게 신고를 하더라도 인정을 안 해줘요. 무조건 세무조사가 들어가요. 왜냐면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신고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를 몰라서도 제대로 신고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알아도 세금 적게 내려고 제대로 신고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만큼은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을 다 조사해버립니다.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 큰 금액이 아닌 이상, 큰 금액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일정 금액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 잘못은 안 했어도 통지서가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자료들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나옵니다.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가끔 그런 거 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상속세, 증여세 제대로 신고를 했는데 이런 통지서가 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무 잘못도 안 했습니다. 원래 이게 절차입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특히 우리가 배우는 세금 4개.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자만 따서 재, 종, 상, 증이라고 할 겁니다. 아셨나요? 자, 그래서 시험제 나왔을 때 원칙적으로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로 옳게 묶인 것은, 그러면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 중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금인 상속세, 증여세 4개 기억하시라고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하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선택이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선택한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제도로 바뀌어요? 신고제도로 바뀌죠. 기억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결정해서 고지서 보내는 걸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가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역시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가.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그 요약집 가지고 계신 분들 98페이지 잠깐 넘겨보세요. 요약집 가지고 98페이지에 보시면은 납세 절차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양가로 2번 보세요. 부가징수라고 해서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 즉 다시 말해서 뭘 보내서 징수하느냐? 고지서 보내서 징수한다 이 말인데, 양가로 3번에 보시면은요. 선택적 신고 납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되고,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뭐는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요. 그 말은 원래는 관할 세무서장이 뭐 해주는 게 원칙인데, 결정해 주는 게 원칙인데, 납세자가 뭐 하겠다고 하면 신고하겠다고 해서 신고서를 제출해 버리게 되면은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이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없는 것이 되니까 뭘로 바뀌는 거예요? 신고제도로 바뀌고 신고로서 확정이 되는 세금이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종부세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요 4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종상증. 아셨나요?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 중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금인 상속세,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뭐 한다? 결정하는 대로 확정된다.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 준다. 그 외의 나머지 세금은 납세자가 뭐 한 대로 인정해 준다? 신고한 대로 인정을 해 줍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근데 이렇게 신고하라고 했더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걸 무슨 신고라 그래요? 무신고라 그래요. 또는 신고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신고서는 제출을 했는데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적게 신고를 해요. 이걸 과소신고라고 해요. 그러면 분명히 납세자한테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는데 납세자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누가 나서야 돼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너 믿어줄 테니까 네가 양심껏 신고를 해. 그냥 나 너 믿어줄게. 근데 그걸 안 했다고요. 안 하니까 더 이상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하니까 누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그래서 정부에서 직접 세금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거나 경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정이나 경정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누가 하는 행위예요? 정부가 하는 행위입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결정은 전체를 다 정하는 금액이라면 경정은요, 일부만. 100만 원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 푼도 안 했다. 그러면 정부가 정할 금액은 얼마?
100만 원 전부. 그걸 뭐라고 해요? 결정. 100만 원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60만 원만 신고했다. 그러면 60만 원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인정해주고 나머지 40만 원만 추가로 잡는다. 그걸 경정. 그러니까 예전에 15회 때 그때 역사상 제일 어려웠죠. 세법 문제가. 들어봤어요? 우리 총 33번의 시험, 총 33년이죠. 따지고 보면. 예. 33번의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15회 문제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때만 추가 시험을 봤어요. 합격률이 안 나와서. 1%가 안 나와서. 그때 뉴스에도 나왔어요. 근데 뉴스에도 나왔는데 실제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시험지 주고 풀으라 그랬는데 그 사람도 또 떨어졌어요. 그걸 합격하신 분들은 대단한 거죠. 하여간 그래서 15회 그 합격증은요 되게 자랑스럽게 걸어놔요. 문제는 이게 하도 안 되니까 그때 데모에서 추가 시험을 봤어요. 11월 달에. 근데 추가 시험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추가라고 안 써줘요. 그것도 15회예요. 요 15회하고 추가 15회하고 원 15회하고 달라요. 능력차가 너무 달라요. 아, 그렇다고 사람이 다른 건 아니에요. 네. 그때 요딴 문제가 나왔어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건 진짜 세법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사람 말고는 솔직히 말해서 의미 없는 소리거든요. 네. 근데 그딴 문제를 냈으니 문제가 생겼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해가 작년이었죠. 세법이. 근데 15회 난이도하고 작년 난이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는데 15회 빼고 나머지 연도를 다 따져봤을 때는 작년이 제일 어려웠어요. 33회가. 올해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니 쉽다고 생각했다가 어렵게 나오면요. 짜증나지만 어렵다고 생각했다가 쉽게 나오면 그냥 요게 더 나아요. 여러분들 합격하기만 하면 되니까. 항상 공부할 때는 좀 어렵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지론이 그래요. 공부할 때 쉽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는 어렵게 하시고 문제는 쉽게 풀으라고 해요.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를 뭐 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정말 잘 보이려고 문제를 정말 꼬아고 꼬아서 어렵게 냈어요. 아,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요. 진짜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었습니다. 좀 미친 새끼가 도대체가 뭐 합격을 시키려고 하는 거냐,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누구냐. 그래서 본사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쉽게 내라. 아니 근데 쉽게 내면은 이분들 나중에 시험 볼 때 어렵습니다. 그래도 쉽게 내려요. 그래서 진짜 쉽게 냈어요. 누구나 보더라도 거의 만점이 나오게끔. 되게 기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의 합격률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해보고 나니까 공부를 어렵게 공부를 시켜놓고 욕을 얻어먹고 차라리 합격을 높이는 게 나을 건지 그냥 쉽게 한 다음에 우리 공부할 때는 되게 막 칭찬 많이 듣고 아, 저 선생 잘합니다 이래놓고 나중에 시험 보고 나니까 도대체 뭘 배운 건지 모르겠다 이거하고 차라리 욕을 얻어먹고 합격시키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좀 어렵게 하세요. 아셨나요? 그래야 문제 풀 때 좀 쉬워져요. 예전에 제가 공무원 수업할 때도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부할 때 너희들 세무사 회계사 문제 다 풀어라. 아니 공무원 시험에서 그 문제가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오지. 근데 너희들 이거 풀어보고 나서 공무원 문제 봐봐. 문제 어떤가? 진짜 1년 내내 세무사 회계사 문제만 풀렸어요. 풀으라고 했어요. 주면서. 몇 년치를. 공무원 시험이 너무 쉽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다르니까. 예.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그렇게 공부시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물론 세무사 회계사 정도까지 저는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왜? 진짜 이건 세무사 회계사하고 다르니까. 네, 다르니까 그 정도는 안 시키더라도 공부를 할 때는 조금 어렵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네. 자, 뭐 쓸데없는 소리 좀 했는데. 자, 그래서 세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납세자 당신이 신고하세요. 단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정부에서 결정해 주겠습니다. 이런 세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납세자 당신은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저희들이 해드릴게요. 이런 세금이 있고.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그러면, 자,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 원칙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예외적으로 정부에서 뭐 한다? 결정 또는 경정합니다. 이렇게 가야죠. 재산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고,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날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원칙적으로 정부가 결정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부가 결정한 금액. 자, 여기서 지금 잘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신고하는 세금 중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요? 하나 빠진 게 있죠. 사기? 분명히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했을 때죠. 잘못 신고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잖아요. 과대 신고. 과대 신고 있어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시겠죠? 세금 많이 내는 것은 죄다 아니다. 아니니까 냅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계산해서 세금을 많이 냈어요. 원래 100만 원 내야 되는데 600만 원 냈다고요. 모른 척 한다고요, 정부에서. 그건 안 잡아준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100만 원 내야 되는데 60만 원만 냈다. 그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내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세법이에요. 그래서 세법은 누구 입장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다? 정부 입장에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우리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고 해석하시면 절대 해석이 안 돼요. 채권자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채권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원래 신고제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채권자가 정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일일이 쫓아가면서 확인하기가 귀찮으니까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요. 원래 세법이 80년도까지는요. 전부 다 세금이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었어요. 납세자가 손을 대면 안 됐어요. 왜? 납세자가 다 거짓으로 신고하니까 니들 손대지 마 이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공무원 한 사람당 담당해야 될 인원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처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신고제도로 옮겨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이 다 신고제도로 바뀌었고 걸리지 않는 이상은 인정해 주겠다고요. 요것만 제외하고. 아시겠죠? 대신 여러분들이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때는 정부에서 나서서 세무조사를 하고 세무조사에서 나온 금액을 고지서에 넣어서 보냅니다. 이렇게 고지서에 넣어서 보내는 방식을 무슨 방식이라고 한다? 보통징수 방식이라고 한다고요. 보통징수. 그러니까 징수할 때 쓰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무슨 징수? 보통징수예요. 그러니까 용어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징수란 하고 나오면 무조건 무슨 글자 나와야 돼요? 고지서자 나와야 돼요. 보통징수란 하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징수 방법은 두 가지 징수 방식이 있다. 하나는 신고 납부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요. 보통 징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지서에 넣을 금액은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누가 계산한 금액을 넣는다. 정부가. 그걸 뭐라고 한다? 결정이라고 한다고요. 결정. 그러니까 결정했으면 무조건 보통 징수. 신고했으면 신고 납부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전부 다 뭐 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원칙은 신고 납부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무슨 방법에 의해서 징수한다?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 징수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보통 징수에 의해서 징수한다.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원칙이 보통 징수다. 이 말은 처음부터 뭘 보내서 징수한다? 고지서.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다. 이 말은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약집 보시면 14페이지 가보세요. 자, 요약집 보시면 14페이지에 양가로 1번의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서 표를 봐보세요. 취득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하는 세금이다. 결정해주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이라고요. 등록면허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하는 세금이다. 결정하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이라고요. 재산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날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라고요. 됐나요? 다음 장 넘겨서 국세 보세요. 다음 장 넘겨서 16페이지에
자, 국세 보시면은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고 뭐 하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종합부동산세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날 납세무가 성립하고 원칙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인데 특례로서 뭐가 가능하다? 신고 선택이 가능하다고요. 됐어요?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은 고지서를 받았으면 고지서에 뭐가 적혀서 나오느냐? 금액이랑 뭐랑 등등등 적혀서 나오는데 날짜가 적혀서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납기라 그래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날짜를 두 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는 신고 납부를 해야 할 무슨 기한? 법정 기한. 또 하나는 고지서상 납부 기한.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다 뭘 외우셔야 되고 법정 기한을 외우셔야 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요. 고지서상 납부 기한을 외우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1, 2월 달에 배우셨던 분들 자 들으세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한다. 단 무상일 때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일 때는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되 그 전에 등기할 때는 등기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기억나세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되 비과세가 부과 대상이 되거나 경감받은 후에 추징 대상 등이 돼서 추가로 될 때는 무조건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재산세는 고지서 받아서 내는데 언제까지 내느냐?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또 하나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산은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내되 토지는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고 주택은 2분의 1씩 쪼개서 7월과 9월 달에 반반씩 내는데 20만 원 이하면 7월 달에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받아서 내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인데 단 신고서를 제출했으면 신고 선택이 된다. 그때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기억나세요? 안 물어볼게요. 어차피 물어보면 성질 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떠오르는 대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정신고할 때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을 때는 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주식은 양도일에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외웠었던 법정신고기한이었어요. 저만 죽으라고 공부해요 지금.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내면 해당 관할관청에서는 다시 어떻게 하느냐? 고지서를 보냅니다. 내라고 계속 협박합니다.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보냅니다. 그래도 안 내면 압류해서 매각시켜 버립니다. 이걸 공매라고 하죠. 여기까지가 집행 절차예요. 여기까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가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 자체를 제가 1, 2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접 손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써보는 거하고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하고요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내가 이 세금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 세금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게 신고 납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다, 내가 스스로 하는 거다. 내가 스스로 하는 거다. 그걸 뭐라고 한다? 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의무는 당연히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재가 들어가요. 그때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받는 제재가 뭐라고요? 벌금이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벌금이나 과태료 낼 때 생각해 보세요. 다 뭘 했을 때요? 법을 위반했을 때요. 세법도 법이니까 세법을 위반하면 뭘 내야 돼요? 벌금을 내야 돼요. 벌금을 내야 되는데 세법만큼은 벌금 대신 세금을 걷습니다. 그걸 무슨 세금이라고 한다?
가산세라 그래요. 유일하게 벌금 대신 걷는 세금을 뭐라고 해요? 가산세라 그래. 그래서 다른 법에는 뭐 주택법이다, 무슨 법이다, 무슨 법이다 이런 데에는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세법은 과태료 규정이 없어요. 과태료 규정 대신 뭐가 나오니까? 가산세, 세금 규정이 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고지서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자, 위의 선에 따라서 고지서가 왔으면 뭘 포함해서 나온 고지서고, 가산세가 포함돼서 나온 고지서고, 요 아래 선에서 고지서가 왔으면 가산세 없이 나왔겠죠. 이해되셨죠? 자, 어찌됐든 간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고지서 받는 순간 나는 의무자다 아니다?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나는 채무자입니다. 그죠?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요 전까지는 누가 나한테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 스스로 내야 돼요. 그래서 의무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고지서는 청구서니까. 그래서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습니다. 채무 상환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가 붙느냐? 이자가 붙어요. 이때 이자가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달라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지방세는 가산금이라고 하고 국세는 가산세라 그래요. 이자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프로가 붙느냐면 3%가 붙습니다. 기본적으로. 3% 플러스 추가로 붙고 여기도 3% 플러스 추가로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지서 보면 날짜 몇 개 나와요? 2개 나옵니다. 하나가 납기 내, 또 하나가 납기 후예요. 납기 내하고 납기 후하고 딱 3% 차이예요. 이걸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가산금. 올해까지는 가산금, 내년부터는 여기도 가산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지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참고로 보세요. 국세는 가산세라 그래요. 그리고 납기 후까지도 안 내면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붙는데 지방세는 월 단위로 붙고 국세는 일 단위로 붙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도 최종적으로 안 내면 직접 찾아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출장비가 발생하죠. 그죠? 요 전까지는 출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종이 쪼가리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직접 찾아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체납팀이에요. 세무서로 말하면 체납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드라마에서도 나왔었던 서울시청 38기동대. 그게 이 팀들이라고요. 체납 전담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체납 출장비가 발생해서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요 비용을 뭐라고 하느냐? 지방세에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체납처분비라고 하고 국세에서는 강제로 징수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강제징수비라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영어 문제에서 만약에 체납처분비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압류부터 시작해서 매각에서 끝내야 돼요. 고지서나 독촉장이나 이러한 비용은 체납처분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용어 문제가 나왔을 때 쉬워요. 지난번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보통징수가 용어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보통징수. 요거 나중에 가서 제가 추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나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지 마세요. 네, 쉬었다 갈게요.